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여러분의 교양과 지식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언더스탠딩입니다. 네. 인트로가 아주 그냥 거창하네요. 네.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언더스탠딩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오늘 반성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또 엄청난 분을 모셔왔지 않습니까? 야, 이거 진짜 한국에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 네. 화려한 경력에 미국 유학파. 네. 이 프로가 그것만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예. 네. MIT파. 한 스타트업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이 대표님이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은 UAM이라고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입니다. 세상을 곧 바꿀 거라고. 네, 조비 뭐 이런 미국의 쟁쟁한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해보겠다고. 도대체 왜 이러시나? 네, 이런 사실 이 탈 것 모빌리티가 인간의 역사를 사실 한 번씩 이렇게 점핑을 하게 만들었어요. 네. 수레바퀴 이거 만든 다음부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노동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네. 그리고 자동차, 뭐 마차, 비행기,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꿨는데 UAM도 마찬가지가 전기차도 되겠죠? 지금 다니는데 UAM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당연히 논리적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하여튼 이 시장이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바로 만나보죠. 주식회사 플라나의 김재형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플라나 창업은 언제 하신 거예요? 이제 막 3년 조금 넘은 회사고요. 2021년 7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우리랑 비슷하네. 그렇네. 언더스탠딩이랑 비슷하네. 네. 야, 그 전에는 뭐 하셨었는데요? 저는 박사 졸업 후에 현대자동차 입사를 해서 한 8년 정도 근무를 하고 2020년에 회사를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한 2년 가까이 휴식을 취한 도중에 창업에 대한 뜻이 생겨서 했습니다. 창업하려고 나오신 건 아니고? 언더스탠딩이랑 완전히 다르네. 여기는 학벌도 좋고 큰 회사 다녔고 MIT를 어떻게 이겨? 그리고 나와서 우리처럼 바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쉬었다가. 약간 쉬었다가 뜻한 바 있어. 우리는 뜻은 없고 그냥 먹고 살려고.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제가 그 현대자동차에서도 이쪽 도심항공 모빌리티라고 하는 에어택시 개발과 사업을 그쪽 팀원이었어요? 예, 제가 처음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현대차에서 계속 이거 하지? 현대차도 이거 한다고 하던데 안 한대요 이제 현대차는? 지금도 잘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대차에서 나오셨어요? 지금 많은 컨설팅 리얼리티 인덱스 같은 것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탑 10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스타트업들입니다. 뭐 조비 이런 데도 시작해서 조비를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이제 에어버스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다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이 할 만한 근데 비즈니스가 아닌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항공 분야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런 산업인데 이 전기 항공기라는 분야는 여기엔 기회가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핵심 가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나왔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뭐 이런저런 미국 회사들도 그렇고 많이 UAM 개발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현대차도 심지어 있고 많이 있는데 뭘 좀 다르게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비슷하게 해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제대로 하는 회사가 없으니까 지금 좀 늦게 출발했어도 제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 UAM이 말씀하셨던 대로 뭐가 문제가 있어. 얼굴 표정은 내가 말 좀 할 수 있게 해줘야 돼. 라는 표정입니다. 네, 지금 이 업계가 이제 계속 성장을 해오다가 2016년부터 이제 우버가 이 개념을 대중화시켜서 에어택시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는데 그 뒤로 많은 성장을 해오다가 이제는 조금 침체돼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기술적으로, 인증적으로, 또 상용화와 규제적으로 맞물려 있는지에 대한 철학을 저는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고 좀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왜 안 되는지를 안다. 네. 좋습니다. 그래요. 한번 그럼 들어보죠. 해주시죠. 이 업계는 뭐가 지금 고민인지. 네. 저도 이제 공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렇게 조용히 날아다닐 수 있는 헬기 같지만 헬기보다 훨씬 조용하고 기름도 안 먹고 배터리로 돌아가고 맞습니다. 뭐 한 대여섯 명이 타는 것 같긴 하지만 뭐 택시가 그렇지 뭐라고 생각하면 딱 좋은 저거는 왜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왜 안 돼요?
나온다고 얘기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인증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인증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어렵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복잡한 항공기를 설계를 할 때는 예. 각 분야의 치프 엔지니어들이 다 모여서 네. 다음 비행기를 어떻게 만들지 결정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엔진이나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연료는 너무나 아주 클리어한 엔지니어링 설계 변수예요. 연료를 1g 태우면은 어느 정도 에너지가 나오는지를 공학자들이 알고 있어요. 엔지니어들이. 예. 그렇죠? 연소기 설계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배터리가 이 업계에 들어오면서 배터리 전문가들은 비행기를 모르고 비행기 전문가들은 배터리를 모르고. 전혀 몰랐던 거죠. 여기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 UAM이라는 걸 만들기로 개념을 잡고 그걸로 너무나 하고 싶고 배터리로 가야 되는 것까지 맞으니까 배터리로 하자고 했는데 네. 그럼 배터리로 만들어 와라고 감독 당국은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배터리로 UAM이 돌아가도록 만들려고 하다 보니 자꾸 어렵더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사실 쉽게 만들면 문제가 생기고 어렵게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르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예. 배터리가 예를 들면은 지금 SOC라고 해서 이제 수명, 그러니까 충전량이라고 합니다. 네. 배터리 SOC를 충전량이라고 하는데 음. 그 충전량이 수명과 성능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비행기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배터리를 어떻게 바라봤냐면 예. 1kg의 배터리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갖고 있어? 그렇지. 그러면은 무게는 얼마야? 우리는 그러면 이런 정도의 배터리를 넣으면 되네. 이렇게 해서 설계를 끝내버리면 네. 나중에 큰일이 난다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은 배터리를 그렇게 써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단순히 배터리를 갖고 있는 에너지만 가지고 비행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보다 훨씬 더 가혹한 환경에서 배터리를 쓰게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요 배터리면 얼마의 용량이 들어가서 충전되면 얼마 쓸 수 있는데 네. 실제로는 그만큼 충전 안 한다. 네. 충전도 예를 안 들면 되고 100이면 100만큼 용량 안 쓰고 네. 뭐 90, 80 요것만 주로 쓴다. 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것도 그렇고 방전하는 속도도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배터리 용량을 표현할 때 200Wh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럼 200W짜리 전자제품을 1시간 동안 돌릴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인 거예요. 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거를 단 5분 만에 쓰냐, 정말 1시간 만에 쓰냐, 4시간 동안 천천히 쓰느냐. 이거에 다르죠. 따라서 열화가 바뀌어서 수명이 달라지고 수명이 줄게 되면서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배터리가 맞아. 네. 배터리는 성능이 떨어지면 충전할 때 이렇게 처음에 이만큼 충전됩니다 해서 충전이 안 돼요. 그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차 이제 방전율을 이제 C라고 표현을 해요. 예. 전류가 어느 정도 흘러나오느냐인데 그 원C로 방전을 한다는 거는 배터리 용량을 1시간 동안 쓰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기차를 풀 가속을 할 때 원C를 조금 넘는 정도로 배터리를 씁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풀 가속을 계속 밟게 되면은 한 1시간 정도면 배터리 셀들이 이제 다 달게 됩니다. 예. 그럼 다시 충전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비행기를 설계하다 보면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7C, 많게는 10C까지도 방전을 해야 돼요. 아, 훨씬 많은 출력이 필요해요?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걸 해낼 수 있는 배터리를 달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성이 좋은 배터리 셀, 품질 관리도 된 배터리 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의 배터리가 그걸 만족을 못합니다. 그럼 UAM은 왜 배터리를 양량을 갑자기 많이 써야 될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7C면 7배, 자동차보다 7배라는 뜻인데 그렇죠. 한꺼번에 써야 되는 전기의 출력이 네. 훨씬 크다는 뜻인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요? 수직이 착륙할 때 엄청나게 많은 출력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도심에서 운항을 한다라든지 예. 이 비행기는 결국 수직이 착륙을 해야 밸류가 있죠. 예. 그러다 보면은 많은 출력을 필요로 하는데 예. 그 많은 출력을 서포트하는 배터리 셀들이 양이 많으면 셀 하나당 부하가 죽겠죠. 예. 작을 테고 네. 만약에 배터리 셀을 적게 쓰면 굉장히 부하가 높겠죠.
그렇죠. 근데 항공기는 무게가 중요하기 때문에 셀을 많이 넣으면 뜨지를 않고요. 우리가 뜰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줄이다 보면 뭐 자세한 얘기는 항공기 설계 방정식을 대입을 해봐야 되지만 줄이게 되면은 결국 배터리 과부하가 걸린다. 그럼 아주 요약하면 항공기가 뜨려면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낼 수 있는 배터리를 지금까지 개발한 거 갖고 와봐 라고 해서 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그 배터리를 실으면 그 배터리 무게 때문에 비행기가 못 뜨더라 그 말인 거죠? 네. 지금 배터리는 다 전기차에 맞춰서 디자인돼서 그렇습니까? 배터리 제조사들은 사실 다양한 종류의 셀을 내놓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전기차에 맞는 셀들이 있고 조금 출력에 특화된 셀들이 있습니다. 전기차는 주로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한번 충전했을 때 거리가 오래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요. 이제 항공과 같이 출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 좀 출력형 셀을 쓰게 되죠. 그렇죠. 항공기라는 건 처음에 이륙할 때만 힘을 대부분 쓰고 뜨고 나면 날아갈 때는 좀 덜 쓰잖아요. 사실은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뭐 그렇지 그냥 않아요? 그런 거니 필요한 배터리의 성능이라는 게 순발력이네요. 지구력이 아니라. 네. 단거리 달리기 선수. 그런데 순발력을 9배든 10배든 내려면 그 9배나 10배 용량의 배터리를 그냥 사와야 되는데 그걸 다 장착하면 무게 때문에 못 드는 물리적으로.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배터리 회사들이 주로 배터리를 쓰는 가장 큰 수요처가 전기차니까 거기에 맞는 배터리를 쓰는 거지. 말씀하셨던 대로 출력을 중심으로 배터리를 이제 개발하면 그냥 지금 아직 개발이 덜 돼 있을 뿐이지 그건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지 않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만든 에너지형 셀이 있고요. 출력형 셀이 있는데 출력형 셀이라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에너지는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저장이 좀 덜 되는. 근데 또 사실 이제 비행을 하다 보면은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에너지의 용량도 중요하고 전체적인 양도 중요하고 수직이 착륙할 때 출력이 중요합니다. 아니 그럼 처음에 어쩐지 이상했어. 24년, 25년에 상용화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탈 거예요? 라고 하면 저 비행기 저 균형 맞추는 거 되게 중요해. 근데 어떻게 움직여요? 라고 하면 배터리 달 거야. 라고 해서 그럼 배터리 달면 되는 건가 생각할 때 지금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잖아요. 이 배터리를 달면 이륙하는데 충분한 에너지가 있어? 그거. 네. 사람이 날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날면 되는데 새처럼 날면 되는데 몸무게 비해서 그래, 출력이 약한 거지. 그래 아니면 벌새처럼 탁 1분에 이걸 이렇게 많이 하면 날기야 날겠지.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는 거잖아. 네. 우리 그걸 아는데 UAM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배터리로 할게요 라고 하면 그렇구나. 그럼 언제까지 상용화 되겠니? 2025년이에요. 그래 그럼 2025년에 상용화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업계가?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라는 거 봐. 진짜요? 우와. 그게 사실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저도 배터리를 지난 5, 6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만만치 않은 제품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뭐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요새. 스마트폰 처음 샀을 때 용량이랑 한 1년 정도 쓰고 났을 때 용량이 달라집니다. 달라지죠.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렇죠. 뭐 많이는 아니고 뭐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반 이하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2, 3년을 쓰다 보면. 그럼 금방금방 중간에 잠깐 점심시간에도 충전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항공기의 그 감항 인증이라고 인증을 받게 되면은 거기서는 이제 감항 연속성, 그러니까 항공기의 안전이 이 항공기 개발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그 기간 동안 늘 안전하게 쓸 수 있느냐, 유지될 수 있느냐를 입증을 해야 돼요, 개발사가. 그렇죠. 그러면 배터리 용량을 쓰면 쓸수록 용량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최대치를 원하지 않아요. 인증 당국은 최소치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를 내가 1년 동안 이 배터리 팩을 넣어서 사용을 할 건데 1년 뒤에 배터리가 성능과 용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낮아진 퍼포먼스 밸류로 우리는 인증을 받아야지 가장 좋을 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최소 이거는 만족을 해야 된다. 신상으로 검사하는 게 아니고 배터리가 많이 힘이 없어졌을 때도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그래야 인증을 해준다. 그럼 이륙할 때 7배가 필요하면 배터리 자동차 들어가는 거 7개 넣어야 되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반밖에 성능이 안 발생하니 그럼 14개를 달고 떠야 되는데 14개를 달고 못 뜬다는 거군요. 아예 못 뜨죠.
이야. 그럼 지금 날아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시제품으로. 그거는 다 신빙을 넣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한 번 하루 나는 건 난다는 거겠지. 배터리를 이제 풀로 충전을 한 상태에서 예. 거의 다 용량을 쓴 상태로 착륙까지 하죠. 자, 그거를 보여주는 거는 개발사로서는 당연해요. 네. 그건 잘못된 건 아니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는 많이 날았다는 거를 광고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투자도 받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거 그래프로 하나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배터리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요거 제가 좀 복잡해서 이렇게 심플하게 두 개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배터리를 25%에서 100%까지 쓰는 경우랑 45%에서 75%, 그러니까 우리가 충전 용량을 잔량을 그렇게 쓸 때랑 두 개를 딱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전체 배터리 용량이 신빙 대비 80% 정도가 되면은 배터리 팩을 교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속도가 다르죠. 용량이 떨어지는 속도가. 예. 이게 이제 가로축은 다이나믹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계속 배터리를 충전 방전을 합니다. 예. 이거를 3,500번 정도 하다 보면은 예. 이 검정색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80%를 떨어지는구나. 밑으로 떨어지죠. 성능 자체가 네. 빨간 거랑 까만 거는 무슨 차이라고 하셨죠? 보라색인데요. 보라색하고는 보라색은 50% 전후를 왔다 갔다 딱 그 중간 구간만 쓰는 겁니다. 많이 충전도 안 하고 완전 방전도 안 하고. 네. 아. 실제로 갖고 계신 스마트폰도 이렇게 충전을 해서 쓰시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안 하죠. 예. 사람의 몸은 저렇지 않다는데. 그렇지. 완전히 방전시키고 24시간 공복을 유지해야 더 좋다는데. 네. 배터리는 안 그렇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도 간당간당하게 해서 그래요. 하도 잘 먹으니까. 네. 그런가? 네. 그래서 저도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 예전에 그 핵융합 발전하셨던 박사님들 나와서 예. 말씀하셨죠. 예. 그 가림막에다가 뭐 리튬 벽을 만들고 뭐 삼중수소 해가지고 중성자한단을 뭐 끌어내고 예. 이게 비싸기 때문에 뭐 그람당 뭐 몇 천만 원씩 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이제 확률 얘기잖아요. 근데 배터리는 겉에서 볼 때는 이렇게 은색으로 된 아주 심플한 제품인데 예.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전기화학적인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예.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양극재 음극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리튬 플레이팅이라는 게 생기고 그다음에 뭐 SIEI라고 해서 그런 막이 생깁니다. 예. 그게 이제 또 단락이 되고 이게 배터리를 90% 이상 충전을 하거나 20% 언더까지 쓰면 쉽게 그게 문제가 벌어진다. 이런 불순물들이 배터리에 생겨요. 근데 양극재 음극재 사이에는 가운데 분리막이 있죠. 예. 근데 불순물은 기계적인 물질이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그걸 찍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가 문제가 생기죠. 화재가 발생을 하죠. 아. 게다가 충전을 아주 높게 해놓은 상황이면 이제 화재가 점차 걷잡을 수 없이 그렇다면 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UAM에 다는 배터리는 전기차 배터리 비슷한 걸 갖다 달아야 되는데 시험 비행 잠깐 투자자들한테 보여주는 비행을 할 때는 이른바 이빠이 충전해서 날고 그거 다 방전시켜서 딱 날고 딱 떨어지면 이봐요 우리 2시간 날았지. 자 이거 봐 되겠지? 라고 보여주지만 실제로 상용화시키면 이빠이 충전해도 안 되고 왜냐하면 저렇게 그 보여주신 대로 그럼 배터리가 빨리 문제가 생길 테니까. 맞아요. 그리고 다 방전할 때까지 날아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이빠이 한 50%만 써서 날라야 되는 상황이 되는군요. 반만 충전해도 뜰 수 있도록 하려면 배터리를 더 달아야 되는데 네. 지금은 죄송합니다. 가득 충전해서 뜨게 하는 것까지는 뜨긴 뜨나 보네요. 그러니까 시험 비행이 되지. 그렇죠. 그러나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매일 일주일 2년 3년 해야 돼라고 하는 정도의 안전 범위를 갖고 충전을 하려면 그거는 물리적으로 못 뜹니까? 뜨긴 뜰 수 있죠. 다만 이제 정말 짧게 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아, 그 계산해 봤더니 어느 정도 날고 떨어지던가요? 물론 이제 얼마나 무거운 사람이 타느냐, 뭐 비행기를 얼마나 가볍게 만드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주기는 주겠죠. 예, 그러나 뭐 그거야 그러니까 몸무게 50kg 이상은 탑승 금지 그러면 사장님들 다 못할 테니까 그건 안 되고. 네. 그래서 이 그래프 보시면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은 여기 왼쪽 세로축을 보시면은 원C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시험은
원C로 충전하고 원C로 방전했던 시험이에요.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C 이상, 7C, 비상 상황에서는 10C까지도 순간 방전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 검정색 그래프가 저 100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럼 1000이죠. 1000이면 1000번 충방전을 하면 팩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시점에 오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하루에 만약에 10번 정도 비행을 한다. 한 100일. 그러면 몇 달입니까? 3달 정도죠. 예. 3달 만에 배터리를 교체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냥 교체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까지 거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거 왜 개발하냐면 다들 좋은 새로운 항공 모빌리티를 만들어서 예. 인류의 공헌도 하고 돈도 벌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 비행기를 사서 운항하는 사람들, 네. 뭐 그게 뭐 대한항공이나 제주항공처럼 항공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카카오 모빌리티처럼 이제 플랫폼 회사가 될 수도 있죠. 예. 운항하는 회사들이 이 비행기를 사서 유지 보수를 하면서 돈을 받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럼 배터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깔면 이건 답이 안 나온다. 3달에 한 번씩 4달에 한 번씩 갈게 되면 이거는 너무나 비싸죠. 지금도 전기차의 많은 부분이 배터리 값이고요. 그렇대. 내 친구 지금 4년째 그 무슨 자동차 샀다가 배터리에 문제가 생겼는데 배터리 가면 다 새로 사는 건 배터리를 마찬가지야. 갈아야 되는데 2천만 원이래.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좋아. 자동차에서 가격이고요. 예. 보통 항공에서 이제 인증을 받게 되면은 예. 적게는 공 하나, 많게는 공 2개가 더 붙습니다. 배터리가요? 아니 모든 부품이요.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자동차에 비해서 제품도 항공 인증을 받으면 그렇게 값이 올라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여객기는 성층권에서 영하 80도에서 날죠. 그런 다양하고 극한의 환경에서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 항공기 수명 기간 동안 다 유지할 수 있는지를 입증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임상시험 비용 많이 들어서 네. 신약 가격 높은 거랑 똑같네. 아니 근데 이거 맞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예를 들면 배터리 용량이 100이 있어요. 그럼 100을 다 쓰면 항공이라는 게 무슨 일이 있어야 할지 모르잖아요. 자동차는 힘들면 쓰면 되는데. 아, 그렇지. 활주로에 내리려고 하는데 못 내리면 다시 한번 떠야 되는데. 떠야 되는데 그런 비상 상황까지 감안해서 전기를 다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다 쓰지 않은 전기까지 감안해서 용량을 꽉 채우려면 무슨 문제인지 알았어요. 대표님. 어마어마하게 될 것 같은데. 대표님은 저 사실을 현대차 했을 때 알았습니까? 창업하고 나서 알았습니까? 현대차 있을 때도 알았지. 알았으면 창업을 하면 안 되지.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는 몰랐어요. 창업하고 나서 알았죠. 예, 왜냐면은 배터리 창업하고 안 거는 아니고요. 예. 창업을 고민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차별성이 뭘까? 무슨 문제를 진짜 해결해야 될까? 와. 사실 뭐 프로펠러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뭐 복합재로 항공기를 경량 설계하고 예. 뭐 통신 기술을 접목시키고 그런 것들은 다 어려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술들은 사실 없는 기술들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새로운 가치를 더해서 기존의 업계들이 못했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스타트업의 약간 숙명이라고 보면 예. 나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까? 배터리구나. 요거에 대한 고민은 있었죠. 그래서 어. 배터리가 만만치 않다는 거는 사실 예전에 몰랐습니다. 음. 그리고 배터리로 전기차를 상용화했듯이 예. 탄소 배출이 기체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친환경 아주 정숙한 비행기가 정답이라고 저도 믿었었어요. 근데 그게 되면은 그게 정답은 맞아요. 예.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열화 문제, 수명, 그다음에 유지 보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조비 뭐 이항 이런 유명한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은 다 인증을 못 받았습니까? 현재? 지금 형식 증명을 받고 있는 단계인데 예. 형식 증명을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조비 같은 경우는 총 5단계 중에 3단계 정도를 완료했다고 공표를 해놨는데 예. 지금 4단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예. 굉장히 인증받을 때는 다양한 항목들이 인증받아야 되거든요. 기계적인 부분, 구조적인 부분, 그다음에 전기적인 부분 여러 가지 인증을 받지만 지금 배터리 인증에서 이 업계가 사실 거의 멈춰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군 뉴스가 시그널이 단 하나도 잡히지 않고 있어요. 임상시험 1단계는 통과했는데 2단계, 3단계에서 지금 멈춰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는 여기서 만들 문제가 아닌 건데요. 저도 만약 대표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능의 배터리가 만들어지면 이 배터리는 UAM에 달 게 아니라 자동차에 달면 돈을 100배 더 벌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항공 인증을 받으면 이제 또 그만큼 비싼 가격으로 또 납품을 할 수 그렇게 있으니까 하지만 네, 시장이 결국은 조금 배터리가 다가가도 관건인데 네.
그런 배터리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이건 뭐 열심히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근데 UAM을 처음 설계할 때 예. 그 설계 초창기 단계에서부터 접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다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차세대 배터리에 대해서 뭐 리튬 황이다, 리튬 메탈, 전고체 배터리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연구 개발이 되고 있는데 예. 이런 배터리를 그러면 쓰면 되지 않느냐는 쉽게 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배터리가 검증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갖고 있는 에너지가 달라지고 예. 출력 성능도 달라지죠. 그럼 비행기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그러겠죠. 네, 이게 뭔가 하나 바뀌면 전체적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2024년이나 2025년에 이게 상용화되는데 이제 법률의 문제고 각종 건물 구조에 위에 저 옥상에 잠깐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부터 지하철역까지 어떻게 가느냐 그런 문제 수준이 이런 아니네. 이런 문제가 이제 좀 남아 있습니다라고 했던 전문가들 그거는 이야기는 이제 다 뻥이었던 거예요. 비행기가 상용화가 됐을 때 그 다음에 풀어야 되는 문제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배터리 문제 때문에 얘가 지금 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동안 이 업계 전문가들은 몰랐던 거예요. 투자자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 투자했겠죠. 많이 몰랐습니다. 사실 많이 몰랐고 예, 또 세상에. 모르기도 하면서 예. 여기에 또 힘이 됐던 게 테슬라의 성장이었어요. 지금 앞서 있는 글로벌 조비든지 뭐 아첩, 이항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였어요. 그때 테슬라가 천문학적인 성장을 했던 시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기대가 이제 자동차는 전기차가 대세가 되고 있구나. 예. 이렇게 밸류가 높은 회사가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UAM이라고 하는 전기 항공기도 앞으로 다음 스텝이겠지. 이런 기대가 쉽게 있죠. 근데 그 어떤 보고서와 예측 보고서나 그런 그 어떤 기술 분석서를 보더라도 예. 배터리의 열화와 수명 유지 보수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되어 있던 자료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약간 속은 기분이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계가 뭐 조비 같은 큰 스타트업 덕분에 예. 많은 기술 개발이 됐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를 눈으로 보여줬잖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은 이거를 사실 알아요. 이거 진짜 지금 안 돼. 이 지금의 배터리 지금 배터리 가지고는 기술은 UAM 안 돈 돼.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과학 기술의 문제야. 날고 쇼잉은 할 수 있지만 이거 상업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안 돼. 그런데 이거 왜 창업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고민을 했죠. 예. 그러면 배터리가 안 된다라는 결론을 혼자 만약에 내렸다면 예. 배터리가 없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문과와 이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 보통 문과는 네. 포기하고 난 다른 데로 갔지. 그렇지. 나 어디 좋은 데로 치. 현대차에서 아유, 나왔으니 나 여기서 고생할 뻔했네. 역시 나는 똑똑해. 자, 이과는 이런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는 뭐 발전기가 있고요. 배터리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배터리의 장점은 있어요.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빨리빨리 뽑을 수 있어요. 예. 네. 뭐 빛의 속도에 가깝다고까지는 못해도 전기라고 하는 신호가 금방금방 나옵니다. 근데 엔진은 내가 RPM을 올려야 되겠다. 엑셀을 밟으면 바로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죠. 시간 걸리죠. 네. 붕 하고 시간 좋은 차는 뭐 마이크로 세컨드로 예. 반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속도는 뭐 전기에 비하면 엄청 느리죠. 예. 근데 우리가 드론 같은 것들을 제어하더라도 어. 전기 에너지로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제어가 되는 겁니다. 아, 그 엔진으로 제어하려면 엔진 6개, 4개로 드론 만들면은 그렇게 못 납니다. 그렇지. 그렇게 미세한 빨리빨리 조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응답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배터리는 필요해요. 예. 그 순간 출력을 보조하기 위해서. 수직 예. 이착륙 이런 거 하려면 하려면 무조건 그렇지. 필요합니까? 무조건 필요하고. 아. 단 배터리를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그러면 없애면 되잖아요. 예. 예. 그 유일한 방법은 배터리를 건강하게 쓰면 됩니다. 예. 50%뭐 이렇게만 쓰고 그렇지. 그게 적용된 게 토요타의 프리우스라고 하는 자동차의 개념이에요. 하이브리드? 네. 어. 그러니까 프리우스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예. 바닥까지 내려오지도 않고요. 풀 충전도 안 합니다. 왜요? 내려갈 것 같으면 그냥 멈추고 네 휘발유로 달려라라고 명령을 내려서 그쪽으로 프리우스는 넘겨요? 직렬 하이브리드고요. 예. 거기서 이제 발전을 해서 배터리 또 충전을 하죠. 그렇죠. 브레이크 밟을 때도 충전을 하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풀 충전도 되고 그 충전된 거로 나 계속 달릴래 기름 아낄래라고 풀 충전 안 합니다. 그럼 기계적으로 안 하게 돼 있어요?
제어를 다 막아놨죠. 그리고 충전된 거를 다 쓰는 것도 못하게 막아놓고. 네. 그래도 됩니다. 왜? 발전기라고 있으니까. 하는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든든한 우군이 있기 때문이죠. 그거는 자동차니까 그 엔진이 사실은 비효율이잖아요. 배터리만 있는 거, 배터리 모터도 있어야 되고 엔진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기름통도 있어야 되고 그 두 개를 다 넣으니까 장점은 이지만 그게 그만큼 무게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 이게 UAM에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를 한다. 그럼 기존에 있는 엔진도 넣고 배터리도 넣는다는 뜻인데 네. 그럼 무거워지잖아요. 절대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열심히 만든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 하이브리드로 이 UAM을 만든다 그러면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쓰고 있는 리튬 배터리가 1kg에 200Wh가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200W짜리 전구를 키면 1시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제 발전기에는 여러 종류의 발전기가 있지만 뭐 항공이니까 ZA라고 하는 항공유를 보면은 요거는 43메가줄 per 킬로그램. 요거를 와트아워로 환산을 하면 12,000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연료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기계적인 에너지로 다 쓸 수는 없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발전기 효율이 있는데 음. 이제 큰 터빈 발전기일수록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력 발전소 가면은 건물만한 발전기가 있는 거예요. 네, 예. 네, 네. 작은 발전기 효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0.3 저기 0.3 정도만 3분의 쓴다. 30% 정도 효율이 나온다. 네. 이렇게 봤을 때 그 항공유가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에서 전기로 바꿀 수 있는. 전기로 그 모터를 돌릴 수 있는 샤프트 파워까지의 효율을 유효값을 뽑아내면 한 4,000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럼 배터리 몇 배인가요? 그럼 20배네요. 20배. 20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전에 사실 배터리 팩을 하나 대표님께 드렸는데 네. 요거. 그거 하나 들어보십시오. 진짜 무거워. 이게 왜 이렇게 무거워? 이게 자동차에도 이런 게 들어가나요? 왜 이렇게 무거워 근데? 자동차 네. 배터리 들 때 이렇게 든다니까요, 진짜. 정말 무겁습니다. 진짜 배터리는 무겁다,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무겁고요. 다만 그렇게 무거워도 그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면 사실 달고 다닐만 하죠. 타는데. 네.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의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지 제가 좀 계산을 요거요? 네. 요거 가지고? 네, 몇 보여드리자면은 킬로쯤 되나? 줘봐요. 이거 몇 킬로야 이거? 진짜 무거워. 이 느낌에 한 10kg는 안 되는 느낌인데? 10kg? 그게 딱 5.8kg입니다. 5.8kg? 5kg쯤 되는 것 같아. 쌀을 들어봤거든 내가. 한 6이라고 보면은 예. 1kg당 200W가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한 1,200Wh죠. 그 쓸 수 있는 게. 예. 뭐 그렇게 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다음 계산을 보여드리면 일단 우리가 이 UAM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보시면 휘발유 2컵밖에 안 되는구나. 수직 이륙하고 수직 착륙하는 그 구간이 빨간색으로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개를 가지고 양력 비행을 하는 순항 비행. 예. 근데 저는 이제 복잡하니까 일단 요 순항 비행 초록색으로 표시한 요 순항 비행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요 6인승짜리 항공기 예. 요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개발사마다 조금씩 차이겠지만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 모형이 지금 개발하고 계신 모형이에요? 네, 디자인이요? 맞습니다. 네. 오. 그래서 파일럿 한 명이 탑승하고 6인승 승객을 실을 수 있는 예. 그런 하이브리드 기체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날개를 가지고 순항 비행을 하게 되면 출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300kW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300kW. 편의점에 있는 전자레인지 300개를 돌리고 있는 파워가 필요해요. 순항 비행일 때는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순항 비행을 60분, 1시간 정도 하려면은 30만 와트아워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1시간 하려면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200와트아워 퍼 킬로그램의 아까 그 배터리를 쓸 경우에는 배터리가 1,500kg이 탑재돼야 됩니다. 1,500kg이요? 네. 그러면은 그건 아까 들어보셨던 저 배터리에 배터리를 250개 담은 이거를 250개? 네. 그래야만 1시간 정도 순항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수직 빼고 지금 수직 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수직 빼고요. 수직 이륙 빼고 네. 손님 안 탄 거고. 손 다 태우더라고요. 손님은 태우고.
풀로 태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하이브리드를 이용해서 가장 가벼운 발전기는 터빈 발전기이다 보니까 아까 한 34% 정도의 효율이라고 봤을 때 이걸 계산을 해보면 아까 4천 정도 나왔죠? 예. 20배 차이가 나죠? 예. 연료가 75kg 있습니다. 20분의 1반이 있으면 되지. 네. 75kg이 들어가요. 어. 단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발전기 무게가 있어요. 예.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냐면 한 250kg짜리 발전기가 들어갑니다. 많아야 300kg짜리. 그러면은 전체 무게는 연료까지 포함하면은 한 뭐 400kg 언더로 만들 수 있죠. 그럼 1,500이랑 비교하면 훨씬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대표님이 생각하는 컨셉은 하이브리드 차처럼 하이브리드 UAM을 만드는데 그게 기름 넣고 발전기 넣고 하더라도 배터리로만 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무게도 가볍고 오래 간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회를 가보니까 그 영국의 그 롤스로이스 쪽에 터빈 발전기 디렉터가 오셔서 예. 우리 발전기는 이 UAM 시장에서 배터리 2톤을 대체할 거다. 요 작은 무게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산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예. 자, 근데 60분 말고 10분을 비행하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6분의 1로 줄어들겠죠? 예. 그럼 1.5톤이 필요했던 게 이제 250kg만 필요하게 됩니다. 예. 배터리. 네. 하이브리드 기체에 들어가는 발전기에 들어가는 연료도 12.5kg밖에 안 돼요. 예. 근데 발전기 무게는 하드웨어잖아요. 근데 네. 거긴 그대로 항상 들어가. 있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나면 날수록 배터리가 조금 더 유리해지는 거에 가까워지고 그렇죠. 조금 거리를 확보하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하이브리드가 유리하고. 유리한 거죠. 모든 UAM 만드는 회사가 배터리로 하려니까 장거리가 힘들어. 배터리를 너무 많이 넣어야 돼. 그러면 다들 하이브리드를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조빈이 이항인이 이런 회사들은 하이브리드란 얘기를 안 할까요? 투자를 받았던 시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테슬라 신드롬이 불었었어요. ESG 펀드다 해서 천문학적인 자금이 이제 친환경 정책, 탄소 중립으로 가자. 예. 그쪽에 몰렸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기름이냐. 기름 떼기 시작하면 그 자금 못 받는 거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정말. 그렇게 많이 사실 자본이 흘러 들어갔고 예. 배터리 중심으로 개발이 됐는데 사실 배터리가 뭐 수명이나 열화나 이런 문제가 없다면 그 쓸만은 해요. 네. 계속 똑같은 성능. 내가 아무리 빨리 배터리를 다 소진해도 용량을 다 소진해도 사실 안전하다면 예. 쓸만은 합니다. 수직 이착륙할 때는 배터리로 해야 되죠. 그때는 소음도 소음이고 민감한 조절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발전기와 배터리가 같이 쓰죠. 발전기는 이제 엔진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RPM을 그냥 고정해 놓습니다. 가장 효율이 좋은 계속 포인트, 발전기는 그냥 발전만 하는 거예요. 저거는 포인트에 조정하고 나머지 이게 울퉁불퉁한 부분을 그럼 날면서 전기 충전도 한다는 거예요, 발전기가? 그럴 수 있습니다. 충전기 꽂아놓고 계속 쓰고 있는 컨셉인 거네요. 충전을 하려면 어떤 저항이 주어져야 되고 네. 충전용 터빈을 돌려야 되니까 그거는 에너지의 낭비를 가져오잖아요. 이제 이런 비행기에는 배터리가 이제 팩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전 문제 때문에 좀 몇 개로 분산을 시킵니다. 예. 이건 이제 리던던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배터리 팩 하나를 이제 발전기가 먼저 충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충전이 어느 정도 되면 그걸 써요? 걔를 쓰고 나머지 또 다른 거를 돌아가면서 충전을 합니다. 그럼 10개를 할 게 아니라 2개만 싣고 다니면서 번갈아가면서 충전해가면서 날아다닌다. 네. 그러면 배터리 자체를 적게 해도 되니까. 네. 그러면 또 풀로도 안 해도 되고 완전 끝까지 안 써도 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래서 그 가장 건강했던 구간인 50% 전후만 쓸 수 있다면 배터리의 유지 보수비가 90%나 줄어들게 됩니다. 완전 그 프리우스에 차가 나신 거네요. 프리우스 컨셉에 하이브리드.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건 충전할 때는 어차피 자동차는 브레이크 밟아야 되니 에너지 낭비해야 되니 브레이크 밟는 거 자체가 에너지 낭비잖아요. 브레이크 밟을 거면 엑셀도 밟지 말았어야지 자식아. 이지만 운전하다 보면 어떻게 했다 일일이 따집니까? 브레이크 밟아야지. 브레이크 밟을 때 어차피 날아가는 에너지를 그걸로 충전을 하자는 개념이라서 그거는 효율적인데 하늘 날 때는 브레이크 밟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 억지로
연료를 태워가면서 그걸로 충전해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료의 에너지 효율이 높다 보니 에너지 효율보다는 이제 밀도가 높다 보니까 무게 대비 가벼우니까 그 배터리를 많이 안 싣고 가도 되니까 그게 결정적이군요. 네. 야, 근데 그 발전기를 넣고 석유를 넣고 하는데도 그게 배터리보다 가벼워요. 그렇죠. 훨씬 항공유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높으니까. 네. 항공유가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예. 그게 이제 순항 비행할 때는 거의 훨씬 그걸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유리하다. 그럼 그게. 또 질문 있습니다. 그동안 UAM으로 쓴다는 이유가 그냥 기존의 항공기 엔진 많이 개발됐는데 시끄럽고 뭐 매연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배터리로 바꿔보자는 거였잖아요. 네. 조용하고 그냥 뭐가 친환경적이고 하니까 그거는 그런 문제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야 이게 무슨 친환경 비행기냐 똑같이 그런 이슈는 없어요. 발전기와 엔진의 차이점은 엔진은 연소가스 자체가 추력을 발생시키는 제품이고요. 예. 원리는 유사하게 발전기는 터빈이 돌면서 그거를 전기를 만들어내죠. 예.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큰 포인트는 발전기는 연소가스의 추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네. 소음 차폐 기술 뭐 예를 들면 뭐 마후라라고 있는데 자동차에는 하죠. 그다음에 그 에미션 필터링 기술 예. 이런 것들을 접목시킬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일반 자동차도 소음 제거기를 다 떼면 예. 정말 시끄럽습니다. 어. 혹시 F1 자동차 보러 가보셨으면 와. 이건 다 소리로 들으러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자동차 되게 조용하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소음을 차폐하는 기술들을 적용한 거죠.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같은 기술들이 지금 거의 완벽하게 개발돼 있어서 예. 발전기는 그렇게 소음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좀 작은 발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파수 영역대가 높기 때문에 인간이 들을 수 있는 프리퀀시가 아닙니다. 조절은 가능하다. 네, 그리고 나오긴 이제 나오지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개발되고 있는 터빈 발전기들이 예. 차세대 바이오 연료를 접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Sustainable Aviation Fuel이라고 SAF라고 얘기하는데 네. 뭐 우리 옥수수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인간이 생산해서 만드는 연료를 이제 항공에 접목을 하고 있고 네. 지금은 제트유, 항공유보다 가격이 2배 정도인데 예. 점점 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쯤에는 그걸 맞출 수 있을 거다. 그 로드맵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 순항 비행을 할 때는 헬리콥터처럼 다다다다다 이런 소리 들리겠네요. 엔진 돌아가니까. 그 소리는 팬 소음입니다. 프로펠러 소음. 네. 헬리콥터는 하나의 프로펠러를 큰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 소리가 큰 거예요. 소리가 큽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RPM만 올라가도 프로펠러 끝에서의 속도가 빠르잖아요. 예. 직경이 크다 보니까. 근데 전기 비행기는 여러 개로 나눠서 쓰기 때문에 야. 저 RPM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여러 개 달지 말고 필요한 것만 딱 갖고 간 후에 배터리가 비면 그때그때 충전해서 쓰자. 네. 충전하라는 툴은 기름을 넣는 발전기고. 저러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스펙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계산해 너무 좋은 봤겠지. 질문이신데 일단 순수 배터리만 탑재된 것보다는 배터리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넓어지게 됩니다. 예. 왜냐면은 끝까지 충전하지 않고 바닥까지 다 쓰지 않기 때문에 네. 안전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감항 연속성이라고 했잖아요. 예. 항공기가 개발사가 제시한 그 운용 기간 동안에 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배터리 기체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죠. 그러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최소 쓸 수 있게 시스템을 꾸리고 있습니다. 조비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우리 플라나에서 만든 조비 연주 한번 갔다 왔다면서요? 옛날에 현대차 네, 다니실 방문한 때 적 있고요. 그때는 이제 새끼 스타트업인데 조비는 지금 업계 뭐 형님이라서 예. 뭐 제가 더 낫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조비는 정말 많은 항공 엔지니어링을 잘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작은 사실 하나, 그러니까 배터리 안전을 어떻게 조금 더 담보하고 이 수익 구조랑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느냐, 그 전략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기술만큼은 저희가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빨리 치고 나가자라고 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죠. 와. 원리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저거는 그럼 조비도 정신 차리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안 되겠네. 그래 이거 하면 이 영상을 보고 조비가 그러네 좋은 생각이네. 굿 아이디어. 한국인들 똑똑해. 자 이대로 해. 우리도 하자. 그럼 안 돼. 그럼 그럼 뭔가 바로 장벽이 뭐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거는 마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음. 이제 하이브리드 차가 다시 좀 대세가 될 거라는 어떤 뉴스를 듣고 예. 테슬라도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들어 볼까라고 할 정도로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게 또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 어떤 항공기든 사람이 타고 다니는 항공기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그 최적화를 다 해놨습니다. 모든 설계에 있어서. 네, 뭐 하나 군더더기를 잡을 수 없을 만큼 무게를 줄이는데 돈을 쓰고 뭐 비행 안정성을 위해서 이런 센서를 쓰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놨어요. 예. 근데 가장 그 비행기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엔진, 예. 파워트레인 이쪽을 바꾸게 되면 나머지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비 비행기를 그대로 지금 하이브리드 기체로 만드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 다시 하는 게 네. 저게 그냥 컨셉의 문제니까 네.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저건 뭐 엔지니어가 발전기 개념이라면 연료 이만큼 넣고 이렇게 해서 돌리면 되겠네요. 라는 거라서 저게 무슨 저렇게 하는 건 특허야라고 하는 게 아닌 한 고민거리는 좀 있겠네요. 이게 이제 안타깝지만 이제 기업 철학과 깊게 관련된 부분이라서 예. Zero Operation Emission이라고 해서 결국 지금 전기도 70% 정도가 아직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인류가 예. 쓰고 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가 100% 친환경이냐 또 이제 그것도 아니죠. 폐배터리를 앞으로 산업 폐기물로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사회적 숙제를 우리가 안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을 다 한 판에 놓고 보면 그 제로 에미션은 아니고요. 걔네들은 오퍼레이션을 중간에 껴놨습니다. 걔네들이라면 조비. 뭐전 UAM 회사들이. 예.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운항하는 기간 동안에는 에미션이 안 나온다. 예. 그 전기는 에미션을 이용해서 물론 만들었지만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어떤 기업의 철학의 문제이기도 해서 하이브리드로 뛰어들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네. 잘못하면 그 철학 버려야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철학 유지하면 뜨지를 못하는 상용화가 안 되는데 그게 철학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모르고 조비의 엔지니어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지난 거의 10년 가까이 이 세부적인 기술들과 이 에너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봤더니 받고 직접 시험도 하고 봤더니 이게 배터리 문제에서 걸리겠다라고 하는 게 그럼 감정적 결론이죠. 지금 플라나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개발이 됐습니까? 그럼 이 말씀하셨던 하이브리드 방식을 이용해서 지금 시험 비행 정도까지는 해요? 어느 정도까지 하셨어요? 이 비행기가 전체 길이가 한 15m고요. 15m. 모든 개발사들이 대부분 15m 안에 만드는데 예. 그거는 지금 우리가 헬리콥터 이착륙장을 비상시에라도 쓸 수 있으려면 15m 이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6인승 맥스 6인승까지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15m라고 치면 한 5분의 1 사이즈? 그러니까 3m 정도 되는 자동차 사이즈 정도의 이제 시험기를 만들어서 저희가 뭐 한 대 판매한 실적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컨셉 개발을 완성을 해놨고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지금 지상에서 구축하고 검증하고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그런 단계고. 네. 상용화되는데 그런 남은 걸림돌은 없어요. 저렇게 하면. 야, 돈이 문제지. 돈이 저거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된다니 정말 이제 투자라는 건 진짜 그 수많은 그 UAM 전문가들이 된다고 하길래 난 되는 줄 알았지. 그 뭐 우리 지난 정부 때는 뭐 현대차가 가서 무슨 시범도 하고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도 내고 다 그랬잖아요. 검증 질문 안 한 거예요. 사실 나도 그 질문은 안 했는데 설마 그 계산을 했겠지. 아니 그러니까 싶어서 뜨는 게 보이니까 떠서 이렇게 휙 날아가는 게 보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해서 휙 날아가면 되는구나라고는 했지. 그러면 이제 저거 공장을 지어서 저걸 막 찍어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면 중간중간에 질문 들어올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시범을 보이고 끝냈구나. 시범 보이니까 이야 끝내준다. 더 이상 뭐 질문할 게 없네. 질문 대신 여러분 박수를 보냅시다. 그랬겠지. 와. 또 상용화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파란색으로 비상용 에너지라고 적어놨어요. 예. 여기 이제 리저브 마일입니다. 저건 뭐예요? 리저브 마일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뭐 국방용이다, 드론이고 무인기다 이러면은 사실 이런 요구도가 필요 없는데 예.
비상 상황에 대응할 에너지를 남겨놓고 착륙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좀 더 날아야 될 수도 있고. 모든 유인 항공기는 예. 착륙 시점에서 최소 20분, 많게는 45분, 한 30분 정도의 추가 비행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남겨놓고 착륙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항공기는 다 그 적용을 받아요? 법입니다. 그냥 다 쓰면 안 되고. 다 쓰면 다 쓸 수도 있죠. 비상 상황에는. 음. 근데 이륙하는 시점에서 착륙할 때 그 정도가 남아 있겠다라는 연료를 더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운항 허가가 안 나요. 운항 지침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30분 정도의 전기를 더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네요. 네. UAM이 하려면. 네. 아까 1시간 나는데 제가 1,500kg 배터리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네. 750kg을 더 갖고 다녀야 되죠. 1.5배로 해야 된다 무조건. 30분을 더 날기 30분 위해서. 더 날기 위해서. 네. 근데 UAM 그렇게 길게 못 날 텐데. 네, 보통 맞아요. 30분 1시간 이런 걸 텐데. 1시간도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예.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애기들용 드론도 조그맣게 팔잖아요. 예. 그것도 10분, 20분 이 정도 날고요. 좀 좋은 드론 사면 3, 40분 납니다. 근데 이거를 덩치를 키워서 UAM을 만들었어요. 그래도 30분밖에 못 납니다. 거의. 근데 거기에 30분을 왜냐면은 크기가 커져서 배터리가 더 들어가지만 무거워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이징 방정식의 저주라고 해서 결국 수렴이 안 돼요. 저 30분 저 쥐약이네 저게. 이게 쥐약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비행기는 500km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 날아갈 수 있는 건 800km예요. 근데 더 500km를 서비스할 수 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500km면은 서울 제주도를 직접 날아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이건 이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가능한 솔루션이고 비행 거리가 길다는 거는 비행 고도가 높다는 것도 의미를 해요. 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김포공항에서 제주도에 갈 때 성층권까지 비행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기름을 많이 써야 되니까요. 불필요한 거죠. 예. 잠깐 떴다 내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뉴욕 갈 때는 성층권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거리는 고도를 의미해요. 뭐 공학적인 관점에서만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도심에서 잠깐 나는 비행기는 사실 굉장히 낮은 고도로 날아야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 5G다 해서 차세대 통신 기술, 관제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접목돼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개념의 하이브리드 기체는 사실 좀 시장이 달라요. 지금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는 그 시장이 정확하게 하이브리드가 공략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단순하게 발전기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의 그 차이 하나로 일단 그 운항에 대한 수익성 문제, 그다음에 인증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비행기 날아다니는 높이와 거리,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시장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왜 프리우스의 하이브리드는 일본 도요타가 워낙 특허를 많이 걸어놔서 도요타가 하는 하이브리드 방식과 현대차가 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특허를 하도 많이 해놔서 그거 다 피해가려고 하느라고 약간의 그 조금 효율적이지 않은 설계들이 있대.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좋은 거는 지들이 다 해놨으니까. 근데 이것도 그러면 설계와 관련된 특허를 해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컨셉은 그럼 뭐 맞는 것 같아. 그러면 특허를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조비가 따라 하려라도 특허 때문에 특허를 내든지 피해가든지. 자동차 기술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기술을 항공기에 접목을 쉽게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기술이 후져서는 아니에요. 네. 오히려 더 첨단 기술이 자동차에 많이 적용되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항공에서는 절대 페일러가 일어나지 않는 완벽한 정도의 안전함 요걸 원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어폰 같은 거를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많이 끼잖아요. 예. 이런 전선도 항공기에서는 3개를 씁니다. 예를 든 건데요. 끊어질까봐. 하나 끊어지면 하나가 이제 외부에서 뭐 이렇게 우박이 떨어서 어떤 파손이 일어난다. 네. 그럼 나머지 2개로 이제 대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셋 중에 하나만 쓰고 있어도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게 다 다중화 설계를 해놓습니다. 예.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커넥션을 봤을 때 자동차 기술이랑 또 되게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특허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이제 또 열 관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건 또 자동차랑 또 다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기술력을 집중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네, 이야. 그렇습니다.
플라나가 특허를 내지는 않아요? 저희가 내고 있죠. 내고 있어요. 네. 대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밖에는 없는데 이거 아닌 다른 걸로 하겠다고 하고 발표도 하고 시범도 보이고 있다니 대표님이 뭐 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쪽이 뭔가 혁신적인 거 가지고 있거나 그막 그쪽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설마 혁신적인 거 갖고 있거나 아니면 설마 21세기 백주 대낮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리가 있습니까? 네, 근데 제가 오늘 저희 회사의 비행기가 뭐 500km 날고 이런 거는 뭐 회사에 약간 뭐 홍보성 멘트일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보여드렸던 데이터는 사실 이거는 공학적인 것만 팩트만 제가 한 겁니다. 뭐 숨기지도 않았고요. 그러면 지금 그 이제 업계에서 인증을 해주는 기관의 관계자도 쟤네들 시범은 보였지만 이거 인증받으러 오려면 저거 따블 필요한데 내가 대충 물어봤더니 저런 비행기 못 뜬대. 신개념 배터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예를 들면 전고체 배터리 만들어지면 자동차들 뭐 다 가벼워지기도 하고 한번 충전하면 오래 가고 뭐 다 해결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인 것처럼 그런 꿈의 배터리가 나오면 몰라도 그전에는 어려워라는 걸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네. 근데 아까 제가 그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항공유의 이제 유효 에너지 밀도를 거의 20배 차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같이 전고체 배터리의 이론적인 한계치까지 찍어도 배터리 개발사가 항공유 발전기는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굉장히 효율은 못 따라가는 가벼워야 돼요. 예.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여객기 좀 큰 거 있잖아요. 뭐 747 같은 것들. 예를 들면 그 공허 중량을 1kg 정도 가볍게 만들면 이 비행기 수명이 닿을 때까지 연료비가 한 1억 정도 아껴집니다. 엄청난 거죠. 1kg짜리 소포를 25년 동안 서울 뉴욕으로 계속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페덱스로. 그 비용 생각하시면 1억이 뭡니까? 한 5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가만 생각을 한다면 한 1억 정도 연료비가 아껴지게 됩니다. 그만큼 항공에서는 무게가 중요하고 그 무게 때문에 돈을 쓰고 무게 때문에 개발사들도 엄청나게 엔지니어들도 이제 피땀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승무원들 젊은 분들 쓰는 이유가 있네. 사람이 나이 들면 무거워지거든요. 똑같은 일 하는 사람도. 뭐 행동도 무거워지지만 기본적으로도 무거워지거든. 몸무게가 아니에요. 저 요즘 몸무게 많이 빠졌습니다. 한 6kg 빠지는데 왜?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피곤하다 그러고 회사에서 지금 직원들이 말이 많아요. 대표님 아침에 또 뛰고 왔다고. 빠지기도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세 가지를 좀 메인으로 꼭지점을 잡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배터리의 수명 저하 문제와 성능 열 문제 이런 것들이었죠. 두 번째는 배터리가 지금 법규를 만족하기 어렵다. 우리 추가 30분은 쓰지 말아야 되는 에너지를 갖고 다녀야 된다. 근데 요게 지금 배터리로 설계를 하면 이제 이착륙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거워진다. 세 번째는 이제 인프라죠. 인프라요? 인프라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UAM이 상용화 되려면 이착륙할 수 있는 곳을 버티포트라고 합니다. 버티포트, 헬리포트에 버티칼 그걸 붙인 거죠. 수직 이착륙 거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건설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새로운 지역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부동산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버티포트가 건설되고 있지는 않죠. 그냥 뭐 실제로 현실화되면 건물 옥상 같은 게 되지 않을까요? 높은 건물 옥상들. 건물 옥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버가 뉴욕에서 사실 JFK 공항에서부터 맨하탄까지 헬리콥터로 이제 조금 돈을 많이 내더라도 서비스를 했습니다. 시범 사업을. 근데 대부분 다 금방 끝났습니다. 그 이유가 건물 옥상이 생각보다 접근성이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높은 곳에서 올라가면 바람도 많이 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건물주 또는 거주하는 사람들과의 이해관계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옆집 사람이랑 같이 타던 엘리베이터인데 누가 와서 타서 옥상까지 자꾸 들락날락을 하고 계속 올라가고 그게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고요. 그 건물 옥상이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는 않아요. 아예 별도로 그걸 위한
건물을 새로 짓는다면 모를까요? 아. 그래서 이런 방대한 인프라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인프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이착륙할 수 있는 스팟이 필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충전을 해야 되겠네. 내리면. 거기 충전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요. 예. 교통 관제도 들어가야 되고요. 유지 보수 사업도 있어야 돼요. 민수항공이잖아요, 이거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하늘이 날아다니는 길. 우리가 이제 에어스페이스, 예. 한국어로 공역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인프라입니다. 그거 터줘야 되고 여기 왔다 갔다 하지 마. 여기는 괜찮아. 뭐 네. 이런 거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 공역을 만드는 게 국가마다 도시마다 되게 달라요. 음. 그 난이도가. 한국이 정말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우리 특별히 이슈가 있습니까? 일단 남북 문제가 있고요.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요. 미군 거기 피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늘길을 다 정해서 약속하고 나눠서 쓰고 있고 서로 합의하에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정책적으로나 협의하고 풀어내는 게 기존의 운항과 간섭이 있으면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풀어내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브라질의 상파울로 같은 도시는 하루에도 민간 헬리콥터 운영이 2,000건이 일어납니다. 부자들이 점심을 먹으러 헬리콥터를 자기 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요. 2,000건. 상파울로는 그래요? 매일요. 와, 거의 그 정도로 일어나는데 헬기가 엄청 한국의 대중화되어 민수 있구나. 헬기는 한 15대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헬기 다 합쳐도. 예.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어. 그러면 그들이 맞냐 우리가 맞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이거는 풀어야죠. 어. 안 되는 나라에서는 풀 게 더 많은 거고 이게 쉬운 나라에서는 금방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제가 논문 하나 보여드리면요. 예. 만약에 코엑스 같은 데를 이착륙장을 건설한다 치면 예. 우리가 보통 에어택시는 이제 공항까지만 연결을 한다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갈지 우리 보통 직선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예, 것처럼 이 건국대학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쓴 참여하신 논문인데 이렇게 꼬불꼬불 가야 됩니다. 왜 그래요? 왜 저런 소음, 비율이? 그러니까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소음 규제 지역, 김포공항 활주로와의 간섭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고요. 여기 김포공항에서 보시면은 한강길 따라 쭉 가죠. 여의도 지나서요. 예. 근데 이게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논문 나올 때는 가능했는데 예.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하늘로 저렇게 달리는 게 안 돼요? 아니요, 한강 따라서요. 왜 안 돼? 한강 제일 한가운데 왜? 그 대한민국 그 국방안보보안법상 예. 대통령이 머무르는 곳에 반경 몇 킬로 이내는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육산 때문에? 그게 이제 미치겠다 진짜. prohibited라고 쓰는데 보통 P를 쓰고요. P73AB가 있어서 네. 3.8 반경 3.8km 이내는 그냥 못 경고 가게 없이 됐어요? 격추를 원칙으로 하고요. 8.3km 이내는 경고 사격을 할 수 있는 이야. 영역입니다. 그래서 용산 근처를 이제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헬기나 이런 게 그런 게 다는 거 빼고 빼고는 못 날립니다. 아마 드론 뛰어보시면은 아마 바로 잡혀가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뭐 풀리는 날들이 몇 번 있긴 한데 예. 일단 그런 거 제외하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직선거리로도 못 가고요. 이걸 또 배터리로 운항을 해야 되고 충전 관리를 해야 되고 이게 풀어야 될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잠재력은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저 지도를 보니까 이유가 있었네. 사실 비행기라는 게 하늘로 가니까 훨씬 막히는 것도 없고 빠른 속도로 직선거리 최단거리로 찾아가는 게 엄청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돌아가면 자동차랑 별로 다른 게 없잖아요. 신호등만 없는 거지 뭐 자동차랑 똑같잖아요. 저것도 창업하고 나서 알았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회적인 시스템을 기준으로 지금 요 정도 다닐 수 있다라고 뽑은 거고요. 와. 이게 눈에 보이면 우리 뭐 정치인분들이 많이 풀어서 협의를 해서 더 보급화를 할 수 있을 거라 그거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와. 시간이 걸린다는 하여튼 이런 그 현재도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네.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럼 이제? 하여튼 숙제가 UAM이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숙제들이 있네요. 왜 이렇게 안 되나 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건 저도 처음에 UAM 배울 때 이게 배터리로 하면 정말 날아요. 그 날지. 나는 보이니까. 그게 계산이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 몇 명 태울 수 있어요. 배터리 무게 괜찮아요. 다 처음에 배터리 무거우니까 그 질문 할 텐데 어떻게 괜찮아요. 어떻게 그 질문을 하다가 시범 한번 보고
아니 그러니까 질문 끝. 용량상으로는 괜찮지. 근데 쓰면 쓸수록 다 아는 거를 컨셉을 생각을 감안하니까 지금 2배를 장착하고 가야 된다는 거고 2배는 못 날라요. 그 말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있고 또 비상에너지를 남겨놔야 되는 비상에너지로 조건도 어렵고 남겨주는 조건도 있고. 그리고 어느 개발사든지 가장 멀리 날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배터리로 하기에는 답이 없다. 답이 없는 거죠. 근데 배터리도 이제 단순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배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예를 들면 내가 50km를 날아가는 비행기를 만들고 싶어. 그럼 셀 100개가 필요해. 예. 이렇게 치면 100km 날아가고 싶으면 200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무게가 달라지고 설계가 달라지지. 그거를 이제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최대치를 만들어 놓고 짧게 운항하면서 그 남은 용량을 버릴 것인가? 그러니까 최적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대로 프로포셔널하게 자동차는 기내에서. 똑같은 차 사고 부산도 가도 되고 옆에 옆 동네 마실도 가도 되는데 네. UAM은 부산 갈 건지 마실 갈 건지 정해야 우리가 만들어 드립니다. 하나의 적절한 거리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면 그거보다 훨씬 적게 나는 시장이 커버리면 이거는 낭비 설계가 되는 거고요. 되는 거고. 훨씬 더 멀리 가는 시장이 기대치가 높아지면 이제 비행기가 그거를 갈아타야 되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죠.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는 연료 탱크를 조금 늘리고 줄이는 역할로서 예. 할 수 있고 이미 만들어 놓은 연료 탱크도 다 안 채우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운영하기에는 유연함을 갖고 있죠. 지금 그러면 플라나도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 아직 본격적으로 그런 정도 미 연방 항공청이랑 추진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저희가 그 인증을 도와주는 그 전문가들을 DER이라고 하는데요. 예. 미국의 DER들과 지금 좋은 DER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DER들이 저희 인증 과정을 도와주는 건데 일단 재작년부터 미팅을 해왔고 예. 이제 미국으로 좀 진출을 하면서 인증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와. 근데 마치 모든 회사들이 UAM하고 다 배터리를 한다. 그리고 저희 회사만 좀 하이브리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하이브리드 준비하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일본의 이제 혼다. 예, 혼다도 UAM 사업을 직접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미국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핵심 파워트레인은 또 일본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혼다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그들은 이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원래 배터리를 일본이 먼저 개발했잖아요. 약간 혹시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기차로 갈 때도 전기차가 아직 인프라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로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전기차로 간 회사들은 지금 중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일로 간다. 생각하고 그냥 그쪽으로 어쨌든 방향을 잡고 하이브리드라는 게 사실은 중간자적인 시기에만 유효한 게 아닌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은 2%도 고객이 아니야?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압도적으로 우수한 배터리가 나오지 않는 한 나오더라도 지금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은 또 연료전지 기술에 있거든요. 액화수소 저장 기술, 그다음에 연료전지의 신뢰성과 내구성, 뭐 플러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항공 인증을 다 받고 안전 입증이 되면 2040년도에 쓸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액화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는 또 이제 제트유보다 또 4배 이상 높습니다. 효율값이. 예. 그렇다 보니까 연료전지도 하이브리드거든요. 결국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엔진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층층이 쌓은 스택에서 나오는 그 전기냐 이 차이일 뿐이죠. 굉장히 당황했었을 것 같아요. 사업하려다 보니까 야 이런 문제가 있어? 야 이게 그러나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해서 뚫으면 될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통수단이 장점이 꽤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시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헬리콥터 시장입니다. 사실 에어택시 시장은 저 개인적인 여태까지는 좀 공학적인 사실을 말씀드렸다면 약간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헬리콥터 시장을 대체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헬리콥터 시장은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그 이착륙장, 급유 시설도 다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헬리콥터를 어떻게 관제하고 승인할지 다 프로토콜이 있어요. 예. 그거를 이런 하이브리드 전기 항공기로 대체하는 게 기체만 바꾸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헬리콥터를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거 말고 이제는 이런 전기 항공기, 하이브리드 항공기를 사볼까? 왜냐하면 헬리콥터보다 훨씬 더 빨리 비행되고요. 프로펠러도 6개다 보니까 더 안전하고요. 100분의 1 정도 소음, 작은 소음이 예측되고 소음이 작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도 90% 넘게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모든 면에서 앞서 있어요. 지금 헬기 시장 우리나라에 뭐 약간 응급 환자 수송 그리고 회장님 출장, 회장님 출장 뭐 그런 것밖에 없지 않아요. 매우 네, 시장이 작지 않아요. 다 특수 목적에 많이 쓰고 있어요. 하나 준비했는데 헬리콥터 보면은 이제 뭐 국토보안, 국방, 오일가스, 응급 의료 서비스, 구조 이런데 특수 목적에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는 있어요. 헬리콥터는 너무 유지 보수비가 비싸고 그 다음에 사고도 좀 나죠. 얼마 전에 그 이란 대통령도 돌아가셨고 예. 네. 무엇보다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시장에서의 매력적이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저런 비행기가 세상에 돌아다녀? 이렇게 되면 이거 그러면 여의도에서 한번 띄워볼까 이제? 여의도에서 가는 목포까지 가는 비행기가 없잖아요. 이제는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시장을 그러면은 정책적으로 풀어낸다면 점차 에어텍 시장으로 갈 거다. 돈 천천히. 계산은 한번 해보셨어요? 어차피 이거는 그럼 제작비는 대충 뭐 규모의 경제가 된다고 하지만 기장님 인건비 네. 그리고 항공유 기름값 네. 배터리 현재 가격 보면 태울 수 있는 승객은 6명 엠빵 하면 얼마 나오겠구나. 헬리콥터를 쓰는 것보다 네. 싸요? 뭐 아니면 어느 정도 헬리콥터 아니더라도 그럼 네. 공항 택시 타느니 예를 그냥 들면 이제 한국 헬리콥터 잘 없으니까 가격이 잘 모르겠고요. 뉴욕 맨하탄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까지 긴급하게 헬리콥터를 신청해서 탈라 그러면 예. 한 2-3천 달러가 들어갑니다. 예. 근데 저희의 지금 이코노믹스 분석은 한 초기 시장에서는 한 17분의 1 정도 가격? 17분의 1? 7분의 1이요. 7분의 1이고 시장이 좀 머치어도 되면 그때는 20분의 1 정도까지 운임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천 3천 불이면 300만 원인데 네. 20분의 1이면 15만 원. 네. 한 대당. 그 정도면 긴급할 때는 쓸만한 가격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내가 지금 다리가 부러워서 빨리 가야 돼. 네. 긴급한 상황. 뭐 연 1,000대 정도 시장에 충분히 공급한다는 그런 성숙한 시장을 가정을 했고요. 보통 이제 10분의 1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공유를 적게 먹는 거 아닐 텐데요. 헬기 대비. 헬기가 무거워서 항공유를 더 먹습니까? 무게 차이보다는 네. 어떻게 나는지가 중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전동화되어 있어서 틸트 로터잖아요. 프로펠러가 드론처럼 이륙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방으로 꺾이면서 양력 비행을 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예. 위로 올라갔다가 날개가 있는 비행은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다 날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착륙할 때가 아니라 보통 날아다닐 때 헬기는 되게 연료를 많이 쓰는데 네. 이 친구는 적게 쓴다. 그렇죠. 거기서 요금 세이브가 좀 될 겁니다. 많이 됩니다. 네. 아니 UAM이 너무 먼 얘기 같은데 하이브리드 한다고 하니까 조금 가까워지는 느낌도 들고 저는 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은 게 난 뭘 배웠나? 그리고 우리 사회, 우리 인류의 어떤 주장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이렇게 돈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검증 시스템이 되며 네. 전문가들도 자기의 이해관계와 자기의 지인들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입을 다물어 버리는가. 그래 이게 오늘 한마디로 지금까지 UAM은 사기입니다잖아요. 그 얘들 일 계산 안 하고 지금 띄운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우주인이 와서 다른 거 가르쳐주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나 저는 그냥 뚝딱뚝딱 해보니까 하이브리드로 하면 어찌 될 건 같아서 하고는 있어요. 뭐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그 얘기 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저렇게 담담한 표정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판도라의 상자를 조금 열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이거는 절대로 나쁜 일은 아니에요. 이 업계가 계속 성장하기 위한 방향성이
세세하게 튜닝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기술도 좀 종류가 많아요. 오늘 자세한 거는 말씀 안 드렸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 또 차별성을 또 나타내면서 또 경쟁을 해갈 거고 비행기가 꼭 한 종류만 있어야 돼서는 안 되고요. 이 에어버스와 보잉이 독식하듯이 여객기 시장을 지금 이게 두 개의 회사가 다 먹을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최소 10개 정도 회사는 이 시장이 있어야 정말 의미 있는 우리가 진짜 꿈꾸는 1,000조 원 이상의 시장이 열릴 거고요. 예. 저희는 그렇게 되려는 회사 중에 그냥 꿈을 가진 회사 중에 하나고 네. 앞서 있는 회사도 지금 너무 또 열심히 인증받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좀 비쌀 거다. 쉽게 얘기하면은 네, 그런 얘기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도 비싸질 거고 기체의 가격도 그렇죠. 요금도 좀 비싸질 거고. 네. 알겠습니다. 과연 이게 뜰라나 이 사업이 될라나 하는 의미를 가진 것 같은데. 네. 플라나의 주식회사 플라나의 김재형 대표님. 네. 야,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